어린 새색시 연희의 시집살이. 그날 밤 선미는 영혼을 800개를 해서 재우면서 얼굴을 어루만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선호 건호 인호 내외 그리고 기호 내외가 영훈이를 데리고 떠났다. 떠나는 이들 손에는 정옥이 보낸 버선 2켤레, 콩가루를 묻힌 엿과 인절미 약과 등 이바지 하나에 선민이 별도로 마련한 봉선이 들려져 있었다. 특별히 선호 내외에게는 시어머니 몫을 챙기느냐 하나를 더 싸서 보냈다. 그리고 연희는 매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침에 4번절을 올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자릿기를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가 4번씩 절을 올렸다. 사흘이 지났는데 이젠 그만해라 하는 하명이 없었다. 그렇게 이래가 되는 날 아침 문안을 올렸다. 아, 오늘이 지나면 37일이라고 21일 동안 해야 하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고 머뭇거리는 연희에게 새아가 내일부터는 절은 그만두어라. 이에 앞으로 보름 가까이 하여야 할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곱게 차려입었던 한복 대신 무명치마 저고리를 입고 손윗동서 금선을 도와가며 부엌길이며 조카 치영이도 가끔 업어주었다. 영리는 벌써 며칠 전부터 새벽부터 밤늦도록 글 읽기에 여염이 없었고 연희는 가끔 물을 길어 와야 하는데 동이는 크고 힘이 들어 동이보다 작은 방구리를 가지고 우물가에 갔는데 다리를 얹고 방구리의 조자리를 잡고 들어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물이 졸랑거려 작은 박을 엎어놓았는데도 이마를 적셨다. 그래서 물을 적게 담더라도 동이로 이어 나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 며칠 후 선민이 콩을 5마리나 내놓고 매주를 쑤어야 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깨끗이 씻으려면 우물로 가져가야 할 것 같다며 금선이가 서말 정도를 자배기에 넣어서 이고 연희도 2말 정도를 대바구니에 이고 조리를 들고 우물가로 갔다. 조금 후 선민이 작은 자배기와 대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금선이 씻은 콩을 조리질해서 바구니에 건져놓고 물이 웬만큼 빠지자 작은 자배기에 담아주면서 안 부엌에 내가 닦아놓은 가마솥에 앉혀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대문을 들어서니 사랑에서 글을 읽던 영린이 어른이 안 계신 틈을 타 대문 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자배기를 받아들고 들어가 가마솥에 부어주고 물동이를 들여다 부어주었다. 다시 빈 자배기를 이고 우물가에 갔더니 바구니 2개에 콩이 건져져 있었고 다시 한 자배기를 담아서 이고 오는데 아가 이번엔 자배기를 두고 오너라. 이번에도 영린이 나와서 받아주었다. 한데 선민이 물이 빠진 콩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뒤따라 들어올 줄은 몰랐다. 연희는 순간 당황해서 종종걸음으로 우물가에 와서 바구니를 이고 금선은 나머지를 자배기에 얹어서 이고 들어왔다. 그리고 선민이 부를 때라고 해서 불쏘시개 꾸러미를 만들어 들고 화로에서 부젓가락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숯덩이 몇 개를 꺼내가지고 아궁이 앞에서 후후 불어 불을 붙여 조금씩 가지를 더 넣다가 차츰 굵은 나무를 넣었다. 한참 후 끓기 시작하자 금선이 나뭇가지를 빼며 뭉근하게 끓여야 넘지 않는다며 불이 타고 있는 희나리 몇 가지를 밥 짓는 아궁이로 옮겨 넣었다. 연희는 화로에 재를 뒷간에 버리고 부삽에 고무래로 불을 담아 대청에 갖다 놓는 사이 금선은 나박설기 한 물을 쟁개비에 담아서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가지고 다리쇠와 부젓가락으로 균형 잡히게 올려놓았다. 그러는 사이에 선민이 연희의 행랑채 아궁이에 걸려있는 가마솥에 콩을 앉히고 들어와서 메주콩이 익었나 먹어보더니 이젠 불을 그만 떼고 뜻만 들이면 되겠다고 하여 연희는 아궁이에 타고 있는 나무를 부삽으로 떠다가 행랑방 아궁이로 옮겨서 불을 떼기 시작했다. 그 사이 금선이 점심 차려 점심을 먹고 잘 삶아져서 색이 누르스름한 메주콩을 앞마당가에 있는 절구에 옮겨 붓고 금선과 연희가 절구질하는데 금선이 절구꽁이를 빼고 바로 연희가 내리찍고 연희가 절구꽁이를 빼는데 느리니 금선이 절구꽁이를 멈칫해야 해서 서로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작년까지 혼자 해내던 일을 연희가 도우니 조금은 편했다. 선미는 행랑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부엌으로 와서 삶아진 메주콩을 퍼서 바구니에 담아놓으니 금선이 얼른 가서 절구통 옆에 갖다 놓고 사랑방 아궁이에 쇠죽을 쑤는 가마솥을 깨끗이 씻어내고 콩을 안치고 있었다. 금선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연희 혼자 절구질을 하고 있는데 금선이 다시 절구꽁이를 들고 같이 절구질을 하면서 어머니 다 찌어졌나 봐주세요. 선민이 조금만 더 찌우면 되겠다. 라고 하니 동서 저기 가서 함지를 내다 씻어서 가져오게.
연희가 함지를 씻어서 가져오니 선민이 와보고 잘 찌어졌다고 해 함지에 꺼내 대청마루에 옮겨 놓았다. 금선은 일하는 솜씨도 있었지만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물어가며 해 실수가 없고 시어머니 선민을 잘 보필하는 능숙한 면이 있었다. 행랑 아궁이 불을 부직갱이로 밀어넣으며 불을 떼던 선민이 콩이 다 삶아졌는지 불을 부삽으로 떠 사랑 아궁이로 옮기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금선은 절국공이를 내려놓고 부엌 가마솥을 물로 가셔내어 콩을 안 치고 행랑 가마솥에 메주콩이 뜸이 들자 퍼내 절구통 옆으로 옮겼다. 이번엔 선민이 모말과 삼배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모말 안에 삼배보자기를 깔고 위에 찌은 메주를 넣고 삼배보자기 위에 광목 보자기를 덮고 올라서서 한 10분 정도 밟아서 삼배보자기 네 귀를 잡고 발로 모말전에 대고 버티면서 보자기를 잡아당겨서 꺼내어 손으로 마지막 손질을 해서 옆에 깔린 보자기 위에 늘여놓기 시작할 무렵 사랑 가마솥에 메주도 다 찌어가고 있었다. 반을 넘겨 찌었을 무렵 시간은 벌써 신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한 솥이나 남았다. 금선이 행랑에 있는 메주콩을 반 자백이 넘게 퍼담아 따로 툇마루에 갖다 놓자 선민이 볏짚을 자그마하게 말아 꽂아서 안방 아랫목에 놓고 지프로 만든 방석을 덮고 헌 이불을 덮었다. 와 이제는 반손만 찌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구에 한 번 정도 찌을 것이 남았을 무렵 금선은 저녁을 지으러 가고 연희 혼자서 절구질을 하자니 힘이 더 들고 시간도 서너 배나 들었다. 그날 저녁 영리는 선민으로부터 사내가 부엌에 기웃거린다고 핀잔을 받았다. 다음 날 근호는 볏짚을 추려 메주를 하나씩 엮어서 윗방에 잠가를 세우고 20여 개 가까이 되는 메주를 매달았다. 그리고 남정네들은 모여서 지난 7월에 썼던 삼구터에 흙과 돌을 걷어내고 나무를 가져다 쌓아놓고 칸막이를 만들고 위에는 주먹보다 약간 큰 돌을 달구기 위해 넣었다. 그리고 이튿날 닭굿에 불을 붙이고 돌이 달구어지는 동안에 닭나무를 베어서 가지를 잘 다듬어서 다른 집 닭과 섞이지 않게 칠구로 세 겹으로 해서 2번을 묶은 것이 8단이나 되었다. 그리고 가지를 쳐낸 잔가지와 덜 자란 잔가지를 가지런히 모은 병아리가 2단이나 되었다. 오후 무렵에 닭굿을 하는 개울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닭을 짊어지고 모였다. 밑에는 커다란 돌을 군데군데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서너 개 걸쳐놓고 옆으로도 나무를 비스듬히 5-6개를 세우고 그 위에 한 집에 한 단씩 닭을 쌓아갔다. 왜 한 단씩 넣느냐 하면 맨 아래에 있는 닭이 불이 세면 타서 닭을 버리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한 단씩 차례로 넣는 것이다. 그래야 타도 한 집에 한 단씩 밖에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에는 병아리를 넣고서 위에 헌 멍석을 깔고 그 위를 흙으로 덮고 화실 위에도 김이 빠져나가지 않게 흙으로 덮고 화실 위에 구멍을 괭이로 내고 물을 붓고 구멍을 메우고 또 다른 곳을 괭이로 구멍을 내고 붓고 그렇게 10여 곳을 하는데 뜨겁게 달구어진 돌에 물을 부으니 돌 식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흙을 걷어내고 제각기 닭들을 찾아가는데 여기 억새 꽂힌 닭. 그러면 우리 거 하고 찾아서 옆에 쌓아놓고 여기 칡 3줄 2번 우리 닭 하고 영준이 찾아다 쌓아놓았다. 그렇게 모든 닭을 꺼냈다. 다행으로 타거나 서른 닭은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 닭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니 각기 자기 닭단의 숫자를 세어보다가 여기 있어 하고 찾아주었다. 그날 밤은 온 동네가 마당에 관솔불을 밝히고 닭껍질을 벗겨서 한 줌씩 묶어서 줄에 걸어서 말렸다. 그리고 이내 입동이 다가오자 김장을 해야 했다. 200포기가 넘게 절이고 담그는데 이틀이나 걸렸고 금선이 품앗이 삼아 이웃집 김치를 담그러 가서 연희는 밥 짓고 상을 차려서 올리고 치영이도 봐주면서 정신없이 며칠이 지나자 안방에선 퀴퀴하게 청국장이 뜨는 냄새가 났다. 청국장이 다 뜬 모양이라는 선민의 말에 금선과 연희는 청국장 자배기를 절구하게 절반 정도 넣고 지난 가을에 말려두었던 풋고추를 넣고 같이 찢는데 발효되어 끈적거리는 실이 절구꽁이에 딸려 나와 힘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쯤 절구질을 하다가 금선이 예외 없이 어머니 이제 되었나 봐주세요. 선민이 들여다보곤 그만하면 되었다. 정말 모녀보다 더 죽이 잘 맞았다. 금선이 작은 항아리에 퍼담고 나머지를 찌어 담아 장독대 옆에 갖다 놓고 크게 한 숟가락을 퍼 쟁개비에 앉혀서 청국장을 밭다라지게 끓여 점심을 먹었다. 이내 조금 한가해지는 가했는데
금선은 배틀에 앉아 배를 짜고 선미는 솜을 활로 타고 연희는 씨앗이라는데 금선이 자네 배 짜봤나? 예 형님 조금. 그럼 짜보게. 하면서 금선이 앉을 게에서 내려왔고 연희가 앉을 게에 앉아 부티를 허리 뒤로 해서 부티끈을 말코에 걸어주고 한쪽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자네 실력을 좀 볼까? 연희는 다리를 펴고 북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넣으면서 왼손으로 받아들고 오른손은 바디를 앞으로 치듯이 당기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왼손에 있던 북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이번엔 왼손으로 바디를 잡고 치듯이 앞으로 당기면서 천천히 짜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능숙한 걸 보자 금선이 턱방아를 찌우며 만족해하였고 선민도 새아기 바디질이 능숙하구나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연희는 그렇게 언니가 시집가고 나서부터 올케 언니가 물레를 돌리는 틈틈이 배틀에 앉아보았으나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그렇게는 좀 더 자주 올라가 실력이 늘어서 작년부터 시집 오기 전에는 올케보다 바디질을 잘해 배틀을 꿰차고 명주를 짰었으니 능숙한 건 당연했다. 배틀에 걸려있는 것은 명주로 추수가 끝나고 시작을 해놓고 잔치 준비를 하느냐 놔두었던 것이었다. 연희의 능숙한 솜씨에 금선은 하는 일을 바꿔 씨앗질과 선민이 타놓은 솜을 가락토리 사이에 고동 2개를 끼우고 물레줄을 걸어 물레를 돌려서 실을 겹들이고 자아서 무명꾸리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연희도 밤에는 씨앗질과 물레를 돌리며 실을 자아서 무명꾸리를 만드는 일을 도왔다. 그렇게 아흘에 만에 걸려있던 명주 한 필사십자를 다 짜니 배틀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일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조선의 여인들은 농한기가 없이 실을 잡고 배틀에 앉아 배짜기에 여염이 없었다. 이는 군포라는 또 하나의 세금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 나라의 안악들은 쉴 틈이 없었다. 그런데 만백성의 어머니인 중전께서는 세자척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불공을 드리고 그도 모자라 무당을 찾았다.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마미야 여염 집안학이나 중전이나 다름이 없겠지만 국모의 자리는 만백성의 피와 땀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인데 며칠 후 조반을 먹으며 선민이 벼 한 섬을 찧어야 한다며 영준이와 영린에게 디딜방앗간에 져다 주라고 했다. 밥을 먹기가 무섭게 방앗간으로 가서 선민은 화개에 벼를 밀어넣는 일을 하고 금선과 연희는 발로 발판을 밟았다 놓기를 계속했다. 벼 한 섬을 그렇게 점심이 넘도록 찧었는데 겨우 ንም그고 키로 까불어서 왕겨와 현미를 분리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낮에 일하고 밤늦도록 보리방아를 찢다가 조라 방앗공이의 머리를 맞아서 화구로 넘어져 이튿날 아침에 죽은 사람이 발견되어 방아채를 매달았으니 화개는 피해 곡식에 범벅이 되어 있어서 그 뒤로 물레방아를 뜯어버려서 지금은 디딜방아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내년에 다시 물레방아 확을 바꿔서 설치하자고 합의가 되어 확과 공이를 주문해 놓았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계속 발로 디뎌서 데껴내고 채로 쳐 겨와 쌀을 분리하고 어레미로 쌀아기를 골라내고 하면서 온종일 방아를 찧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이 되었다. 그래도 일이 끝나고 영준과 영린이 지게로 저 다 주었다. 다음 날은 짜놓은 명주를 콩짚을 땐 잿물을 내려서 한나절을 담가놨다가 삶아서 깨끗이 빨아 널어놨는데 선민이 이번엔 무얼 지어 입을까? 어머니 입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글쎄다. 지난번 잔치 때 넷째 동서가 입고 왔던 그 회색 두루마기가 참 곱더라. 그럼 어머니 다듬이질하기 전에 열도 막 끊어서 염색하죠. 아 맞다 지난 7월에 아범이 북나무 붕탱이 오배자 데쳐서 말려놓은 것 있지 백반도 좀 있고. 예 어머니. 그럼 북나무 붕탱이를 가마솥에 서너 줌 넣고 삶아라. 금선은 선민이 원하는 걸 반죽을 맞춰가며 잘 해내는 걸 보니 정말 맏며느리 중에 맏며느리라 할 수 있었다. 바로 북나무 붕탱이를 가지고 나와 물을 붓고 끓이면서 또 물어본다. 물은 이 정도 잡으면 될까요? 오냐 그 정도면 될 성쉽다. 자기가 다 잘하면서도 꼭 선민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바로 자와 가위를 가지고 나와 12자가웃이 넘게 잘랐다. 가마솥에 붕탱이 물이 끓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지나자 풀솜을 조금 뜯어다 미리 염색을 들여가자고 선민에게 가지고 와서 어머니 이 정도 색이면 됐나요? 색이 참 곱구나. 시어머니 선민이 만족해하자 바로 백반 반 움큼이 조금 넘게 빨래방망이로 깨어 집어넣고
불나무 뭉탱이를 조리로 건져내고 불을 빼내고 자배기에 퍼담아서 물이 미지근할 때까지 식혔다. 그리고 손을 넣어보더니 연희에게 천을 가지고 오게 하더니 살살 물에 집어넣어 골고루 적시고 몇 번을 뒤집더니 아참 하더니 명주실 한 꼬리와 무명실 한 꼬리를 같이 넣어서 염색했다. 그렇게 한참 후 자배기에 든 것을 가마솥에 붓더니 연희에게 불을 떼라고 이르고 연신 천을 뒤집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자 불을 빼라고 했다. 연희가 급히 불을 옆 아궁이로 옮기고도 한참을 땀을 흘리면서 뒤적였다. 그렇게 적당히 식었을 때 자배기에 건져 올려서 우물로 가지고 가서 한참을 헹궈 가지고 들어와 응달에다 널었다. 그러는 동안 남은 명주는 약간 덜 마른 상태에서 홍두깨에 감아서 위에 소창을 덧감아 다듬이 방망이질을 1시간 넘게 하여 다시 널었다. 염색한 명주도 똑같이 해서 흰 명주와 함께 개어 반다지에 넣었다. 그렇게 그럭저럭 면 한 피를 짜고 나니 어느덧 섣달이 되자 선미는 설빔을 지으려고 회색 명주부터 꺼내놓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마름질하면서도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았고 그러는 동안에 금선과 연희는 회색 실을 꺼내 실패에 감았다. 선민이 마름질해 놓은 것을 금선과 연희가 꿰매는데 형님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꿰맸는데 바늘땀은 이만하면 됐나요? 하면서 묻는 걸 보니 연희도 어느새 금선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금선이 근호의 도포를 짓고 다음 바지는 연희가 그리고 조끼는 금선 선민의 치마는 연희가 맡아서 꿰맸는데 하루 한 가지씩 해나갔는데 특히 산토끼 털을 덧댄 선민의 배자를 짓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거의 이틀이나 걸렸다. 자투리 헝겊은 모아서 버선을 깁거나 할 때 쓰기 위해 모아두었다. 그리고 치영이 무명바지와 색동저고리에 연두색 조끼까지 마름질을 해주며 연희에게 지어보라고 해 사흘이나 걸려서 만들었더니 솜씨가 있다며 잘했다고 하며 우리 치영이 설빔은 작은 엄마가 만들어서 호사했네. 했다. 그런가 하면 근호는 집신을 삶거나 말려두었던 닭을 개울에 담갔다가 꺼내다 칼로 겉껍질을 벗기는 일로 소일을 하고 있었고 영주는 매일 산에 올라 뗄나무를 해오는 것이 일과였고 영리는 공부에 매달렸다. 그러는 사이에 섣달 20날이 다가오자 수수 조청과 엿을 만들었고 쌀 막걸리와 옥수수 술도 빚었다. 술이 익자 찹쌀가루를 쪄내고 술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반죽을 지어 얇게 밀어 방에 식지를 깔아놓고 쭉 늘어놓고 말렸다. 그리고 솥뚜껑에 들기름을 부어놓고 말린 산자를 튀겨내고 조청을 발라서 쌀 튀긴 밥알을 묻혔다. 영주는 지평 대목장날 서리태단 말을 지고 가서 어물과 과일을 사왔다. 설날이 다가오기 나흘 전에는 콩을 물에 불려 수맷돌을 함지박에 앉히고 암맷돌을 얹어놓고 어처구니를 씌워서 한 마리 넘는 두부콩을 점심을 먹고 시작해서 자정이 거의 다 될 때까지 콩을 갈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병에 남아있던 들기름 찌꺼기를 2종지 정도 붓고 휘저은 다음 광목 자루에 넣어서 주물러가며 콩 국물을 짜내어 가마솥에 넣고 끓기 시작하자 여름 내 소금 가마니 밑에서 받아낸 간수를 쳐서 콩물이 엉기어 순두부가 되자 우선 커다란 양푼에 하나를 퍼내고 면 보자기를 함지에 펴놓고 부어서 보자기로 잘 싸서 커다란 도마를 올려놓고 위에는 자배기를 올려놓고 보자기 사이로 나온 촛물은 자배기로 옮겨 담아서 눌러놓고 밥을 짓는 사이에 두부가 다 되어 자배기를 드러내고 두부를 잘라서 다른 자배기에 넣고 물을 부어두었다. 금선은 쟁개비에 두부전골을 만들었고 아까 양푼에 담아두었던 순두부를 따끈하게 덮여서 조반상에 국 대신 한 사발씩 담아 함께 올렸다. 그리고 콩 국물을 짜낸 비지를 한 양푼 정도 가마솥에 깔고 불을 조금 떼서 조금 익혀서 불을 빼고 30분 지나서 양푼에 담아 아랫목에 헌 이불을 덮어서 이틀 정도 띄워 반찬이 없을 때 찌개용을 쓰기 위해 김치광에 두었다. 나머지 비지의 대부분은 소죽 수는데 넣고 두부를 하면서 나온 촛물까지도 모두 소죽 수는데 들어가니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수리취떡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지난 늦봄에 뜯어놓았던 수리취를 잿물에 삶아서 물에 하루를 넘게 우려내고 수리취 줄거리를 일일이 제거하였다. 그리고 차좁쌀을 씻어서 더운 물을 붓고 일러서 준비된 수리취와 함께 섞어서 시루에 쪄낸 다음 마당에 안반은 내어놓고 영준과 영린이 떡매로 치고 금선이 손에 물을 묻혀가며 뒤집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연희는 찌은 떡가루를 시루에 넣고 찌는 동안에 수리취 차조밥은 인절미를 만들 만큼 으깨어져 있었다.
금선이 콩가루를 살짝 뿌려놓은 두리반으로 옮겨와서 수리취 인절미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 영준과 영리는 시루에 앉혀서 찐 쌀가루가 다 익자 이번에도 안반에 쏟아놓고 선민이 뒤집어주며 영준과 영린이 떡매로 떡을 치는 사이에 또 한 시루가 앉혀져서 쪄지고 있었다. 인절미가 다 만들어지자 이번에는 물에 들기름을 조금 부은 대접을 놓고 손에 묻혀가며 길게 느려 가래떡을 만들고 떡살로 눌러서 절편도 만들었다. 섣달 금음날 밤 근호 내외가 묵은 세배를 받는 것으로 한 해가 갔다. 한편 선미는 영훈이가 없으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게 아려왔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지. 작년에는 들락날락하며 먹어대고 말썽도 피웠는데 금선과 연희는 밤늦도록 만두를 빚고 잠깐 눈을 붙였나 싶었는데 먼둥이 터울 무렵 금선이 일어났는지 속뚜껑 여닫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연희도 나가서 부엌에 가니 조금 더 자지 그래. 아니에요. 형님. 떡국을 안 치고 불을 떼고 있는데 선민이 부엌에 나왔다. 어머니 더 주무셔요. 올해는 동서도 있으니 좀 더 주무셔도 돼요. 하면서 부엌 밖으로 내보냈다. 부지런히 준비해서 차례를 지내고 먹고 치우고 나니 바로 세배를 하겠다고. 영훈이 또래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떡과 다과상을 내가고 조금 지나니 세배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 또는 둘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화로에 다리쇠를 걸쳐놓고 석쇠를 올려놓고 떡을 굽고 전을 데우고 술을 덮이고 해서 주안상을 보아내가야 했다. 선미는 사랑에 누가 오나 내다보다가 이번에는 한 사람 어이구 또 한 사람 왔다. 두 상으로 차려라. 그러면 둘이서 음식을 더 덮여야 해서 더 분주했다. 그렇게 초하루가 지나고 초이튿날도 9명 정도가 다녀갔다. 초사흔날은 서너시 다녀갔는데 오늘 온 사람들은 엉덩이에 엿을 붙여놨는지 시간을 오래 끌고 술도 더 마셔서 술을 더 데워서 내가야 했다. 나흔날부터는 한가했다. 그리고 열사흔날 시래기와 취, 고사리 등을 삶아 물에 담가 놓았다. 그리고 열나흔날 오곡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상을 차리는데 김치를 먹으면 쐐기에 쏘인다고 전에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상에 올리지를 않았다. 밥 9그릇에 나무 9지게를 해와야 한다는 풍습에 그때까지 쉬면서 편히 지내던 영주는 오랜만에 지게를 지고 여름내 쓸 뗄나무를 해왔다. 그때 보름날인 이튿날 새벽 첫 달기 울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보니 금선은 벌써 물 한 동이를 길어서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형님 제가 늦었네요. 내가 먼저 한 동이 길어왔으니 자네도 한 동이 길어오게나. 보름날 첫 달기 울고 우물에서 제일 먼저 용의 알을 건져오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 부지런한 금선이 먼저 일어나 물 한 동이부터 길어온 것이다. 우물가에 도착해보니 동네 안하기 바가지로 동이에 물을 퍼담으며 새댁이 조금 늦었네 하면서 만족해하는 것을 보니 딴에는 제일 먼저 물을 길어가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둘은 기분 좋게 웃었다. 마침 부엌으로 들어오던 선민이 뭐가 그리 재밌어 웃고들 있느냐 했고 금선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민도 웃으며 그래 올해는 우리 살림이 나아지겠다고 덕담을 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먼동이 터울 무렵 아이들의 새 쫓는 소리가 들렸다. 새를 쫓아야 가을에 새들이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다. 작년엔 일어나기 싫다는 영훈이를 새벽에 깨워 새를 쫓게 하느냐고 선민이 애를 먹었는데 금선이와 연희도 귀가 밝아지라고 귀발기술을 한 모금씩 마셨다. 한나절이 되었을 무렵 연희 이웃집에서 널뛰는 소리와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작년에 널뛰던 생각에 친정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 선미는 작년에 연을 만들어 달라고 성화를 부려 영린이 조릿대를 얇게 깎아 방패연을 만들어 주어 날렸는데 잘 지내고 있으려나? 저녁에 떡국을 끓여 먹고 달맞이를 하는데 올해는 영훈이가 없어서 치영이 망우리만 만들어서 달이 떠오르자 불을 붙여서 영준이 달을 향해 아래 위로 휘두르다. 치영이를 안고 있는 금선이를 서너 번 휘두르니 치영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금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달을 향해 아래 위로 휘둘러서 한 해가 잘 지나가기를 빌고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선미는 안방에 들어와 껍질을 깐 잣을 바늘에 꽂아서 불을 붙이고 축원을 시작했다. 올해 51살 무자생 김씨 대주 1년 신수가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잡불이 다 탈 때까지 올 한 해 아무 탈 없이 1년 신수가 훨훨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다.
그리고 자타나를 바늘에 꽂는데 금선이 어머니 잡불이 잘 타는 걸 보니 아버님 올해 신수가 좋으시겠네요. 그래. 하면서 등잔에 잣을 대서 불을 붙이고 올해 23살 병진생 김씨 대주 1년 신수가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빌었다. 잣을 갈아 꽂는 동안에 연희가 한마디 했다. 아주버니도 올해 신수가 좋으시겠네요. 했다. 이어서 영린 영운도 했다.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본인인 선민의 잣을 바늘에 꽂아서 등잔에서 불을 붙이고 올해 42 병신생 김씨 계주 1년 신수가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며 빌었다. 그때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했다. 그리고 연희의 잣에 불이 켜지면서 올해 17살 계생 김씨 계주 1년 신수가 어떻겠습니까? 올해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치영이까지 하고 끝이 났다. 그리고 다음날 귀신날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저녁엔 대청을 오르는 기둥에 체어레미를 걸어놓고 신을 모두 방에 들여다 놓고 잤다. 보름이 지나자 영주는 지게에 소쿠리를 얹어서 외양간 아래에 있는 두엄발치에서 쇠스랑으로 두엄을 찍어거리대로 퍼실어 논으로 져 나르기 시작했는데 땅이 녹으면 질은 논둑이나 길에 다니기가 불편하여 서두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간장을 담가야 한다며 메주를 씻어 한 장을 넷으로 쪼개어 광주리와 채반에 놓고 사나흘 말렸다. 그리고 일진이 말라를 잡아서 소금을 대바구니에 쏟아넣고 자배기 위에 챗다리를 놓고 물을 부어 몇 번을 통과시켜서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는데 달걀을 씻어 띄우며 선민이 정월에 담그는 간장은 이렇게 달걀이 떠서 윗부분이 물 위로 올라오기 직전까지 소금을 풀어야 하고 2월에 담글 때는 달걀이 떠서 보이게 해야 한다. 하고 연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메주를 장독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넣고 참숯 몇 덩이 띄우고 작년 가을에 매달아 두었던 씨 고추 몇 개를 씻어서 띄우고 근호가 웬 새끼줄을 꼬아 쑥과 작을 솔가지를 꽂아 간장독 윗부분에 묶어 주었다. 그렇게 두 독을 담갔다. 그리고 고추장도 한 항아리 담그게 되었다. 며칠 전부터 메주를 쪼개어 말려 절구에 넣고 빻아 채로 쳐서 가루를 내어놓고 고추를 빻아 가루를 채로 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콧구멍을 솜으로 막고 해도 눈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서 몇 번씩 솜을 갈아야 했다. 고초 당초 시집살이 란말이 여기서 나왔다며 금선이 우스갯소리를 했다. 찹쌀가루로 풀을 쑤어 엿기름 삭힌 물을 붓고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고춧가루를 넣고 젓고 다시 메주가루를 넣고 저으면서 소금을 넣으며 간을 보던 선민이 간이 바르다고 하여 항아리에 담아 소금을 뿌려 장독대로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말린 누룽지와 보릿가루로 풀을 쑤어서 고추장을 담그는 방법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재료가 조금 거친 막장을 담았다. 그동안 틈틈이 무명 한 피를 짜서 잿물을 내려 삶고 빨아 다듬이질까지 마치고 나니 이번엔 삼배 배날기와 배매기를 했는데 5~4~400가량을 올려서 틈틈이 3배를 짰다. 이렇게 안악들이 배를 짜야 하는 것은 호포와 가족의 입성이 안악의 책임 때문이었다.